장진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2021년 9월에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6.25 전쟁 중에서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중국 영화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중국 애국주의 국뽕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내에서만 엄청난 흥행을 하며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죠. 특히나 중국 내 젊은이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흥행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영화가 끝나자 국뽕에 만취한 중국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죠. 이 사진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오른쪽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일본 만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조사병단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만든 만화에 나온 옷을 걸치고 애국심을 뽐내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죠. 요즘 이런 국뽕과 애국 반서방, 혐한의 성향을 지닌 중국의 젊은이들을 일컬어 소분홍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MZ세대들과 세대가 비슷해 중국의 MZ세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과 함께 심각할 정도로 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극우들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죠. 오늘은 골 때리는 중국의 젊은이들, 소분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인민들이 대규모로 공산당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자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중국 공산당에서는 세뇌 수준으로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중국의 우월성에 대해 정신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실제로 중국이 일본 제국과 전쟁을 벌였던 중일전쟁 때도 당시 공산당은 구석에 짱박혀만 있었고 일제와 맞서 싸운 건 중국 국민당이었지만 이후 교육에서는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것이 공산당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일본군이 서로 싸워서 국민당의 힘이 약해지면 그때 그들을 공격해 중국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대한 일본군과의 전투를 피하면서 오로지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펑더하이는 마오쩌둥에게 쓸데없이 전력을 낭비했다고 질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와 싸운 건 공산당이라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오쩌둥은 국민당에 밀리고 있던 공산당을 구원한 건 일제라고 말하며 침략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당시엔 오직 대륙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고 국민들이나 나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언론인들은 이런 어이없는 역사 왜곡과 국뽕 가득 찬 선전들을 병적 애국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렇게 지식인들에 의해 심각한 수준의 병적 애국주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후진타오 시절까지만 해도 공산당의 과오에 대해 비판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시진핑은 독재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나라의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인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점점 사라졌고 그동안 있었던 자성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며 그 빈자리를 광적인 애국주의와 국수주의 경향의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국수주의란 자민족의 전통, 문화, 역사만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문물들을 배척하고 파괴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이런 광적이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MZ세대인 소분홍들인 것입니다. 소분홍 세대는 1990년대에 출생한 주링어우와 2000년대에 출생한 링링어우가 주축을 이루는 세대인데요. 이들은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워낙 애지중지 오냐오냐 길러졌다 보니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아나무인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소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학창시절의 맹목적인 국수주의와 애국주의,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다룬 교육을 받으며 세뇌되어 자란 것이 특징이죠. 소분홍들은 분청이라고도 불리는데 분청은 분노 청년의 약자로 원래는 사회에 불만을 갖고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의로운 청년을 말하는 용어였지만 이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맹목적으로 애국하고 광적으로 왜국을 배척하며 인터넷을 통해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는 도시 청년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우월성 교육을 세뇌받고 자란 세대이면서 이후 중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국력이 굉장히 상승하는 걸 직접 보며 자랐다 보니 단순히 국뽕을 넘어 중국이 세계 제일이고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나라가 중국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신중화 사상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 시진핑 집권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과 심각한 마찰이 있었던 덕에 애국심은 더욱 고취되어 중국에 반하는 거의 모든 나라를 격하게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그들은 과거 홍위병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났죠.
또한 소분홍들은 젊다 보니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과 아날로그에 익숙한 기성세대에 비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극단적이고 강력한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신세대 홍위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중국 내에서 어떠한 사람이 중국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소분홍들이 중심이 되어 그를 공격하고 심지어 해외 SNS 등에서 중국을 욕하는 게시물이 보이면 또 맹목적으로 다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 가수 이효리가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에서 재미로 자신의 예명을 마오라고 지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중국 소분홍들은 마오쩌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단체로 이효리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온갖 댓글을 달았고 결국 참다 못해 그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죠. 이와 같이 이들은 단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지지층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중 갈등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소분홍들은 극단적 애국주의를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들 말고 오직 자국산 브랜드만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죠. 외국산 말고 자국산을 쓰자라는 이런 애국주의 소비 운동을 버차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소분홍들은 단순히 자국 제품이라고 소비하지 않고 애국주의 가치가 있거나 어떤 국뽕의 메시지를 담은 제품을 소비하고 그것을 SNS에 올려 자신이 애국자임을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기도 하죠. 2021년 3월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 H&M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목화 공장에 무슬림계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을 고발하며 신장산 목화를 보이콧한 사건인 신장 면화 사건이 벌어지자 소분홍들은 웨이보와 중국 SNS를 통해 신장 목화 지지 운동과 함께 H&M과 나이키 등 신장 면화를 보이콧한 해외 브랜드에 대해 대규모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탁구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류스원 선수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류소원 선수는 은메달까지 땄지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야 했죠. 이때 사격선수 양채는 금메달도 땄지만 불매운동 중이던 나이키 제품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분홍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야 했었죠. 그리고 이들은 온갖 역사 왜곡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소분홍은 중국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신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왜곡된 역사와 문화 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치나 태권도, 한복 등 한국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요즘 만주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들을 중국식으로 복원하고 있죠. 또한 과거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었었던 한국과 일본, 그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의 속국이며 언젠가는 다시 되찾아 와야 할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전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주변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과거 상국이던 자기네 나라를 놔두고 악마의 국가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최근에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모으자 그들은 애초에 한국 문화는 과거의 중국 문화를 가져간 것이고 중국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화이니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의 문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며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분홍들의 극단적 국수주의는 같은 편인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반서방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까지 비판하기도 하죠. 이들은 김정일과 김정은은 민폐쩌는 빈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러시아마저도 날강도의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분홍들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소분홍들은 반미 시위나 반일 시위 등에 참여해 일장기나 성조기 아니면 그 나라의 상품 등을 불에 태우거나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상품을 파는 상점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중국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온갖 테러를 일삼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자처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실제로 과거 홍위병들이 하는 짓이나 다름없는 것 같죠. 또한 이들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멍청한 일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2010년 10월 16일 중국 스촨성 청두시에서 어떤 한 여성이 중국의 전통 명절인 중양절을 기념해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어느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반일 시위에 참가했던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기모노를 입었다며 강제로 옷을 찢고 벗긴 뒤 불에 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소분홍들의 무식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 한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이들이 한국의 한복과 일본의 기모노가 한푸에서 유래되었다며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꼴을 보면 웃음만 나오죠. 또한 이런 멍청한 모습들은 과거 홍위병과 똑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점점 더 애국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강해지는 중국을 보며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올렸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홍위병에 대한 영상에는 이런 일이 또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던가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또 중국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소분홍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얼마 후엔 마오쩌둥의 홍위병처럼 소분홍들이 시진핑의 신홍위병이 되어 문화대혁명 때와 같이 스스로 중국을 다 때려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대학은 2,600여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기도 하고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던 2018년 6월에 치러진 중국 대학 입시 시험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좁쌀만한 크기의 이어폰을 이용해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교육 컨설팅 회사 직원 6명이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6명은 최소 1년 8개월에서 최대 4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이 한 짓은 컨닝을 사업화한 뒤 수험생 한 명당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수험생 33명에게 좁쌀 이어폰과 지우개 카메라를 주고 시험지를 사진 찍어 보내주면 인근 호텔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부정행위를 진행했고, 이는 베이징에서 발생한 컨닝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약 100만 위안을 받고 대리 시험을 치러주는 전문적인 조직이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죠. 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의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 수능보다 더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오카오는 인재 등용을 하기 위해 서방의 시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청나라 시절의 신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952년에 가오카오라고 불리는 수능 시험이 생겼고, 1989년에는 이 시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금의 가오카오 제도가 정착된 것이라고 하죠. 이 가오카오의 원래 명칭은 보통고등학교 초생 전국통일고시인데, 이 이름에서 가오카오만 따와서 부르는 것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교육열은 세계 어딜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중국의 서민들에게 중국 명문대학 진학은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여겨질 만큼 가오카오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대학 입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은 입시 사육장이나 입시 공장으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정해진 공정을 거치며 입시 병기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죠. 중국 언론들은 이러한 교육 방식을 격정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격정교육의 하루 일과는 정말 혹독한데요. 학생들은 새벽 5시에 등교한 뒤 운동장에 흩어져서 입시에 미치는 것은 효도의 핵심이다 라든지,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다는 건 수험생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중얼중얼거리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식사 시간을 빼고는 거의 16시간 동안이나 수업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너무나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많은데, 허베이성 소재 헝수이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밖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난간에 마치 감옥처럼 쇠창살로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이 헝수이 고등학교는 베이징 대학의 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로 유명한데, 학교 입구에 탱크를 배치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밥 먹을 시간을 줄여 공부 시간을 늘리겠다며 식당의 의자를 없애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아이들을 공부하게끔 다그쳤던 것입니다. 한편 중국 교육당국에서는 2년 전인 2021년 7월 사교육 금지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 때문에 중국의 사교육 관련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중국 학부모들의 학구열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급 10만 원에 달하는 과외는 기본이기도 하고, 사교육 금지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단속을 마친 뒤 자기 자식들을 맡길 과외 선생을 찾을 정도라고 하죠. 가오카오는 요일에 상관없이 매년 6월 7일 8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9일까지 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시험 과목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다시피 하지만 외국어 영역에서 한국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그 이유는 조선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특한 점은 가오카오를 치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적상의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호적상 주소가 베이징인데 현재 광저우에 살고 있다면 가오카오를 치기 위해선 베이징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오카오가 있기 몇 개월 전부터 시험이 치러지는 곳 주변의 숙박시설은 동인하고 말죠. 수험생과 가족들이 시험을 치르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가오카오 시즌이 되면 휴가철 마냥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 대학이나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는 체육관을 개방하기도 하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오카오가 치러지는 이틀 동안에는 호텔방을 예약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하러 나온 학생들과 그 가족들 때문에 시험장 근처 식당가가 가득 차버리다 보니 가오카오 응시 기간에는 중국 관광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 수능시험 때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기도 하는 걸 아실 텐데요.
가오카오 당일에는 3초에 한 번씩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금지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영업을 하는 매장들에서도 시험 시간 내내 음악을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수능 시험 전부터 미끄러진다고 미역국은 안 먹고 빵점 받는다고 빵도 안 먹는 데다가 술술 잘 풀리라고 휴지를 주는가 하면 원하는 대학에 착 붙으라고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중국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가오카오 기간에 중국 엄마들은 치파오를 입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치파오의 치자가 중국어 치카이더정의 치자와 같기 때문이죠. 이 치카이더정이라는 말은 군대의 깃발을 펼치자마자 승리하다라는 뜻으로 시작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엄마들이 치파오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색깔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가오카오가 치러지기 전부터 그날에 무슨 색깔의 치파오를 입으면 좋을지에 대한 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난다고 하죠. 수험생 자식이 있는 엄마들은 가오카오 첫날엔 시작하자마자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카이머농에서 홍자를 따 빨간색 치파오를 입고 둘째 날엔 횡단보도에 초록불처럼 순조롭게 시험이 치러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초록색 치파오를 입는다고 합니다. 셋째 날까지 시험을 치르는 지역의 엄마들은 시험 마지막 날에 휘황찬란하게 나오라는 뜻으로 황금색 치파오를 많이 입는다고 하죠. 또한 아빠는 마고자를 입는데 마고자의 마자가 일이 빨리 이루어지다, 손쉽게 성공하다라는 뜻의 마도 성공의 마자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 당일에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수험생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수험생들은 보라색 속옷을 입는데 반드시 이긴다라는 뜻의 즈띵잉과 보라색 엉덩이는 이긴다라는 뜻의 즈띵잉의 발음이 비슷해서 있죠. 거기다가 수험생들은 갈고리 모양의 로고가 정답 표기인 체크 표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키 옷을 입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해 나이키에서는 나이키 로고와 만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특별한 옷을 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인기 있는 브랜드는 바로 챔피온인데요. 이는 바로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자는 의미에서이죠. 반대로 중국 스포츠 브랜드인 엑스텝은 절대 금기시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유는 딱 봐도 알 것 같이 로고가 X자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길을 가다가 이 브랜드를 마주칠까 걱정되어 운동장을 피해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전에 쭝쯔를 먹는데요. 대나무 잎으로 싼 주먹밥이 바로 쭝쯔인데 쭝쯔의 발음이 합격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중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 쓰고 잘 쳐야 하는 가오카오인 만큼 부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죠. 부정행위는 주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지를 몰래 촬영해 밖으로 전송하면 대기하던 다른 사람이 문제를 푼 뒤에 소리로 수험생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가장 많은데요. 가오카오 시즌이 다가오면 최첨단 무선 송수신기나 여러 컨닝 장비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가격이 무려 10배나 뻥튀기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컨닝 장비도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은데 아까 말한 좁쌀만한 이어폰뿐만 아니라 연필, 지우개, 안경, 생리대, 손목시계 등이 언뜻 보면 시험에 필요한 물품들로 보이지만 사실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카메라가 달려있는 등 최첨단 컨닝 기술을 가진 고도의 장비들인 것이죠. 어떤 컨닝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속옷이나 신발처럼 생긴 장비도 있고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장비도 있다며 광고하기도 하고 지갑 속이나 러닝 셔츠에 장치들이 달려있기도 하는 등 컨닝에 진심인 모습들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오카오 기간에 중국의 SNS에는 컨닝 기기를 판매하는 글이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하죠.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 가오카오 시즌이 되면 통신기기 판매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2012년에는 무선 송수신기 등 컨닝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 2만여 곳을 적발하고 컨닝 장비 6만여 점을 몰수하기도 했고 2018년 가오카오 때는 첨단 컨닝 장치를 판매하려는 일당 50여 명을 검거하고 10만여 개의 컨닝 장비를 압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부정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중국 경찰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가오카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매년 엄청나게 잡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거기다가 컨닝을 막기 위해 시험장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되며 CCTV는 기본에 금속 탐지기와 무선 신호 탐지기까지 설치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기구와 신분증 수험표를 투명한 지퍼에 담아가야 하며 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 탐지기에서 만약 걸리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먼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미리 체크해 본다고 하죠. 또한 시험장에는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들을 지닌 채 입장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신분증 검사와 지문 검색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2014년에 치러졌던 가오카오 때 허난성에서는 12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가짜 지문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지문뿐만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정맥의 패턴을 인식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손가락 정맥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기까지 했죠. 일부 지역에서는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날에 대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했으며 미리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대입시험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무기가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자기 펄스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사해 전자장비를 고장내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죠. 이는 경찰이나 군대에서 쓰는 무기인데 이것이 대입시험에까지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부정행위를 막고 있는데 만약 컨닝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게 되면 그 해 성적은 무효 처리되고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3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수험생들이 이렇게까지 혹독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베이징 내에 있는 유명 대학에 들어가려면 10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직 가오카오 하나로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가오카오가 끝난 이후엔 어떤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가오카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학생들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오카오에 대한 찬성론도 많다고 하죠. 여담으로 가오카오가 끝나면 중국의 여러 대학들의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2015년 베이징 대학에서는 가오카오 1등을 모시기 위해 최고급 리무진을 보내기도 했으며 칭화대에서는 이과 1등 학생의 집으로 새벽 4시에 찾아가 거의 납치하다시피 모셔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베이징대와 칭화대 간의 가오카오 1등 학생 모시기 경쟁은 입학을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번져 이후 중국 정부에서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걸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죠. 진짜 대입시험마저도 대륙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무지막지한 대입시험 가오카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층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들을 N포세대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 부르고 있다고 했었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탕핑족이 그 대상입니다. 탕핑은 중국의 신조어이며 뜻은 누울 땅에 평평할 평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베째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중국의 20대와 30대의 가난한 도시 청년들이 가난을 벗어날 희망이 없어지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무기력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탕핑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2021년 5월 말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구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출생아 수가 1200만 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저출산을 염려한 중국 정부는 계획 생육 정책을 폐지한 지 5년 만에 가구당 3명의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면서 또다시 입장을 바꿨고 그 소식을 들은 중국의 청년층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의 3자녀 정책은 중국 남성에게 8명의 가족을 부양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중국 남성은 가부장제 때문에 처자식과 부모 외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모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지만 중국인들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분의 1인 $10,000 초반대에 불과하며 이는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80년대 중후반 $5,000 수준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선전시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43.5로 43년간 먹지 않고 일해야 선전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집을 사기 힘든 곳 중 하나인 셈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도 이 지수가 무려 41.7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봉을 꼬박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시간이 뉴욕에서는 10년이 걸린다면 서울에서는 29년, 베이징은 4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또한 하락하면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만약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996 문화라는 주 6일 동안 아침 9시에서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중노동에 시달리는 근무 환경이 존재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과로사와 정신질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혹독한 노동 환경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노동을 착취당하는 당사자인 중국 청년층 입장에서는 996이 일종의 노동자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마윈도 과거 중국의 청년들에게 996 문화를 권유하다가 인민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이나 하는 소리라며 욕을 잔뜩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웨이보 등에서 젊은 누리꾼들은 40여 년 전 중국의 도시화가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많은 청년이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가 일을 해서 집을 사는 등 계층 이동이 가능했으며 당시 도시에 유입된 청년들은 노점상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부를 쌓으면서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탄하는 글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겠다는 일종의 사회 불복종 운동인 탕핑 문화가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족을 부양하거나 집을 사거나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벌면서 소비와 취미생활마저 줄인 마치 수도승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이런 점은 얼마 전 소개했던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비슷하네요. 중국의 한 20대 청년은 자신이 2년간 안정적인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200위안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매일 두 끼만 먹고 비싼 장비 없이 근처의 개천에서 즐기는 낚시나 산책 등 돈이 안 드는 여가 활동만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저장성의 영화 촬영소에 가서 엑스트라로 한 번 출연한 뒤 그 돈으로 또 몇 달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열심히 일해봤자 사회 시스템과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 매일 996 근무를 하면서 착취만 당한 끝에 결국 남는 건 병밖에 없다고 주장했죠. 사실 중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빈부격차가 매우 큰 개발도상국, 그리고 노동소득이 금융소득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 등에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만 하면서 살 바에는 아예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출산율을 올리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오히려 실패했으며 출산율이 더욱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국가가 된 상태라고 하죠. 이들 탕핑족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가 아픈 존재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그들에게 손을 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탕핑은 당을 위해 죽어라 일하자는 사상을 거부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문제될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적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이들을 처벌할 명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처벌할 기준이나 방법 또한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만약 조직화된 체계라도 갖추고 있다면 없는 이유를 붙여서라도 강제로 박살낼 수라도 있겠지만 탕핑은 이런 조직화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죠. 중국 정부는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인 시위나 폭동 등은 쉽게 탄압이 가능하지만 탕핑은 정반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쉽게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이자 부담인 것이,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달랠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탕핑족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잘 사는 놈들만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부조리한 시스템 때문인데, 이 불균형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눠준다면 탕핑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가진 돈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인데, 그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때문에 탕핑운동은 공산당의 리더십을 아예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볼 수 있는 명문대생들조차도 흔히 관시라 불리는 인맥이 없이는 출세가 불가능해서 이들 역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다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배째라 모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탕핑족의 이런 움직임은 주로 인터넷 밈이나 동영상 등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이들은 집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 최저 생존 기준만 유지한다, 다른 사람의 돈벌이를 위한 기계나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한국의 오포세대 현상을 보는 듯한 중국식 오포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탕핑족들의 글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내가 드러누워 버리면 자본이 절대 나를 착취할 수 없다, 탕핑은 중국 젊은이들의 비폭력 비협조 운동이다라며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탕핑 운동은 처음에는 주로 가난한 서민이나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아웃사이더 위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중산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사업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중간 간부직이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들, 그리고 인기 유튜버 등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30, 40대 사회 지도층이 더 이상의 큰 성공이나 재산을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그 대신 오랜 기간 여행을 떠나거나 여가 활동을 하고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학문에 집중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인 태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접어버린 채 그 자본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탕핑과 비슷한 개념으로 2022년부터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란이라고 불리는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사회가 폭삭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미인데요. 바이란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한 채 그냥 망해버리겠다는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이며, 기존의 탕핑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2020년부터 대규모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의 대도시들이 장기 봉쇄되었고, 덕분에 경제가 끝없이 추락한 끝에 점차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나 청년 실업 등이 심해진 데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국 공산당은 무능한 모습만을 보여주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부정부패만을 저지르는 등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아예 폭삭 망하게 놔둬버리자는 그야말로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태도가 중국 인터넷의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어 퍼져나가자 중국 공산당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자신들이 가진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